풀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종종 이렇게 쐐기판처럼 생긴 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놓고 머리를 이렇게 세운 동작을 연습시킬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팔 쪽의 긴장도가 좀 떨어져서 힘이 부족하다고 해도 이런 그 쐐기판에서 이렇게 누운 상태로 사물을 조작하는 연습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학령기 아동들 같은 경우 오랫동안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서 앉은 자세를 올바로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앉은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앉을 때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통해서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척추는 옆으로 또는 뒤로 굽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안전벨트를 해주고 딱 맞는 이렇게 장치를 설치해서 몸통이 틀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 또는 안전벨트를 위쪽까지 몸통 위까지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부모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이 휠체어입니다. 애들은 금방금방 크는데 휠체어를 클 때마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 부모들은 이제 좀 큰 휠체어를 구입을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 몸 사이즈에 비해서 휠체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앉는 자세가 삐딱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휠체어의 양옆에 있는 사이즈를 좀 조절할 수 있는 휠체어도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행을 돕는 보행기에는 이렇게 워커 같은 것들이 있는데, 또 특히 이제 스파스틱 다이플레이자 같은 경우는 다리 기능이 좀 불편해서, 또 어느 정도 손 기능이 가능해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아동들이 이렇게 워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워커를 앞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가는 워커도 있고, 워커를 뒤로 잡아서 앞으로 걸어갈 때 이렇게 뒤로 잡아서 가는 워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앞쪽 워커를 쓸 수도 있고 뒤쪽 워커, 포스테리 워커를 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앞쪽 워커가 좀 더 나은 걸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목발과 지팡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겨드랑이에 딱 끼고 지팡이 이렇게 팔뚝 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목발과 지팡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보행기를 사용해서 어, 걷고 있는데, 뭐 목발과 지팡이를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 효율성이 보행기만 하지 못해서 이제 보행기를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서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엎드려 누운 상태로 이렇게 쭉 몸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장치들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그리고 앞쪽에다가 이렇게 그 책상처럼 그 넓은 판을 만들어서 손을 안쪽으로 모아서 또 손동작을 할 수 있게끔 고안되어진 장비들도 있습니다. 종종 이제 휠체어라든가 이제 세발 자전거, 스쿠터에서 이동 장비들을 쓸 수가 있는데, 만일에 이런 장비들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뭐 걷는 게 제일 좋겠지만 써야 된다라고 하면 가능한 한 일찍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들로 하여금 장비에 대해서 좀 많이 익숙해지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능한 한 써야 된다라고 하면 가능한 한 일찍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조기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보조기는 ROM이라든가 발 정렬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다리에 대한 거를 애 자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아동의 기능 수준에 따라서 보조기를 어떤 거를 쓸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일에 발과 발목을 통해서 어, 체중 지지를 할 수 없다, 또는 무릎을 펴고 중립위치를 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보조기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로 발 보조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보조기를 쓰는 이유는, 자, 이 보조기를 통해서 기능적인 거를 지탱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걷는 것이 잘 안 되면 보조기를 착용하게 되면 잘 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상치처럼 이제 아주 매끈하게 걸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보조기의 힘을 빌려서 걸을 수도 있는데, 발과 발목으로 체중 지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을 중립 위치로 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보조기 효용이 많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상태에서는 그 보행 움직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또 보조기 자체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 무게를 이기고 발을 앞으로 뒤로 낼 수 있어야지만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조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는 석고봉들을 떠서 이제 보조기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무릎까지 위키 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발목까지 다 잡아주는 보조기, 무릎 관절, 발목, 발 보조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뭐 그 석고봉대가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주물용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 경우는 제 발목 자체를 아예 플란타 플렉션이 돼버리니까 이거를 90도로 다 꺾어서 고정해주는 보조기를 쓰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발목이 플란타 플렉션은 안 되고 도지 플렉션만 될 수 있도록 관절을 만들어주는 보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이 일정 부분 도지 플렉션 되면서 발목 컨트롤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실은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는 게 사실 편하지는 않습니다. 발목 관절을 고정시키는 목적이라고 하면 가능한 한 경량화시키고 또는 불편하는 거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게 보조기들이 개량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비교적 단촐하게 껍데기처럼 만든 보조기도 쓰여지고 있고요. 또 좀 더 단촐하게 해서 좀 짧게 발목만 딱 고정시킬 수 있게 하는 보조기들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깔창을 통해서 제 발의 모양을 교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크라우치 포스처에서 움츠린 자세, 자, 무릎과 힙 조인트가 이렇게 굽혀져 있고 또 발이 안쪽으로 돌아가서 평발처럼 됐을 때 안쪽을 잘 지탱해 주게 되면 발목이 똑바로 설 수 있으면 무릎과 힙 조인트, 엉덩 관절이 굽혀지는 것을 조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깔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종종 이제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수술은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셀렉티브 도자 라이조토미 또는 이제 도자를 포스테리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DR 또는 SPR 수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스파이널 코드를 보게 되면 앞쪽에 있는 루트, 뒤쪽에 루트가 이렇게 있는데 두 개 합쳐서 하나의 스파이널 러브가 됩니다. 앞쪽 루트는 앞쪽 신경 뿌리는 운동에 관계된 것들이고, 뒤쪽 신경 뿌리는 감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스파스티시티가 심한 경우에, 근육 긴장도가 높은 경우에 머슬 스핀들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를 차단을 시키게 되면 머슬 스핀들로부터 오는 감각 정보가 차단되기 때문에 반사작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긴장도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로 SDR 또는 SPR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런 감각신경 가닥 중에서 머슬 스핀들로부터 오는 것만 딱 선별해서 자르는 겁니다. 다른 감각들은 또는 운동에 대한 신경 섬유들은 살려놓고 이렇게 하나만 선별적으로 자르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머슬 스핀들로부터 오는 정보를 차단해서 반사 활동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SDR의 단점은 이 그 신경 뿌리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 있는 모든 근육들이 다 마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각 정보를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 긴장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해당되는 신경 뿌리가 지배를 하고 있는 모든 근육들이 한꺼번에 다 근육 긴장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좀 선별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그냥 굉장히 많이 시행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신경을 절제하고 나니까 이게 회복이 안 돼서 계속 근육 마비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 톤을 조절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보다는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히 강직을 제거하는 것은 운동 조절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톤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톤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톤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파스티시티 근육 긴장도가 높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DR 수술을 한 다음에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육 긴장도가 너무 높았어요. 머슬 톤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관절을 움직이지 못해서 관절이 굳었어요. 그러면 SDR 한 다음에 그 굳은 관절을 잘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은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SDR을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강직을 줄이는 거가 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SDR에 좀 효과적인 그런 아동들을 선별해서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파스티시티 강직이 너무 심해서 기능이 좀 문제가 있지만 힘이 좀 있어요. 수의적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아동들은 강직이 없어진 다음에 힘을 컨트롤해서 기능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티브가 중요한데 동기 유발이 높고 지능이 높은 아동들한테는 물리치료를 이후에 하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그런 아동들은 SDR을 하고 물리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강직, 스파스티티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에는 다리 쪽으로는 어덕터 스파스티가 너무 심해서 다리가 이게 꼬이듯이 발을 벌리지도 못할 정도로 머슬 톤, 근육 긴장도가 너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거동은 고사하고 침상 활동밖에 할 수가 없을 텐데 이런 경우에 대소변 처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SDR 이 수술을 통해서 톤을 좀 떨어뜨려 놓은 상태로 여러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SDR 이후에 집중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력도 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또 RM 운동도 해야 되고 근력과 근지구력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근육들을 한꺼번에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운동 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SDR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단순하게 강직, 스파스티시티를 줄이는 하나의 수술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기능을 좋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강직 때문에 SDR을 한다라고 하면 근력 강화든 집중적인 물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몸통 근육, 좀 다리 편근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근육 긴장도를 좀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 톤이 너무 강한 거를 일부 줄여놨기 때문에 긴장도를 좀 떨어뜨리면서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또 SDR 자체가 선별적으로 어, 감각, 신경 뿌리만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머슬 스핀들로부터 이렇게 오는 감각 신경만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감각 장애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뭐 피부를 절개하고 꼬맨 거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수술 직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운동을 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리에 회전이 있는지 또는 허리에 과동 굽힘이 있는지를 잘 봐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요. 반드시 근력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호흡기 물리치료 모든 수술의 합병증들이 심호흡기 쪽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심호흡계통 물리치료를 해줘야 되고 또 모음근은 항상 머슬 톤이 높았기 때문에 이 근육은 짧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아킬레스 힘줄 플란타 플렉서 발바닥 쪽 굽힌근 힘줄 그리고 햄스트링 힘줄도 마찬가지로 짧아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해주는 거, 또 엉덩이 들어 올리기, 이렇게 브리칭 운동 들어 올리는 거 이런 식의 운동들을 반복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굽힘 운동 교대로 해주는 거, 자세 펴근, 몸통 펴근, 엉덩관절 펴근. 자, 특히 엉덩관절 펴근은 약해지기 쉬운 근육이라서 중점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지요. 정형외과 과정 수술입니다. 탈구가 또 특히 엉덩관절이 탈구되는 경향이 굉장히
큰데 이런 경우에는 관절이 빠지게 되면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탈구된 거를 제 위치로 다시 수술을 통해서 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넙다리뼈 머리는 동그랗고 아스타볼럼 절구는 깊어야 되는데 이 동그랗고 깊은 게 모양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넙다리뼈 머리가 충분하게 크지 않고 좀 작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절구의 깊이가 깊지 않고 얕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잘 빠질 수가 있는 거지요. 특히 관절, 힙 조인트가 엉덩 관절이 굽혀져 있고 모음,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엉덩 관절 탈구의 주된 원인입니다.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인 거지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 스트레칭도, 이 근육들을 스트레칭도 많이 해야 되고, 다리를 펴고 또는 벌리고 있을 수 있도록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종종 힘줄 절단술도 합니다. 스파스티시티가 너무 강하면 힙 조인트를 빠지는 쪽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어서 힘줄을 일부를 자르게 되면 자른 만큼, 절제가 된 만큼 근육 긴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근육 자체를 잘라주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이제 탈구가 되면 아파서 앉기도 어렵고 더더욱 비대칭형 자세가 생기고 또 욕창도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제 교정을 해주는 거지요. 수술한 직후에는 근력 강화 운동, 다시 말해서 굽힘, 모음, 반대쪽에 있는 근육들, 다시 말해서 편근 아니면 벌림근에 대한 근력 강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또는 굽힘근과 모음근에 대한 스트레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 교육에 대한 것도 신경 써야 되겠죠. 모음 변형, 안쪽으로 워낙 스파스티시티, 강직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휠체어에 앉을 때도 올바른 방법으로 앉아야 됩니다. 특히 스파스틱 다이플레이지아들 가위 보행, 시서링 게이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힙 조인트를 안쪽으로 또는 안쪽 돌림으로 많이 가져가면서 걷거나 앉기 때문에 사실은 대소변 관리가, 사타구니 관리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모음 변형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짧아진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그 반대편 늘어난 근육을 근력 강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굽힘 변형도 마찬가지죠. 이제 힙 조인트 굽힘 구축이 있어서 힙 조인트가 굽혀지게 되면 골반이 안쪽으로 이제 앞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서 허리뼈는 뒤로 앞구름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교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스트레칭하는 동작들을 많이 해야 되고, 반대편 편근에 대한 근력 강화 운동은 더더욱 신경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굽힘근을 좀 늘리는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늘려진 굽힘근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스트레칭 운동을 규칙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반대쪽에 있는 근육, 편근과 벌림근에 대한 거, 약해지기 쉬운 근육들은 근력 강화를 통해서 골반의 위치, 힙 조인트 위치를 교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안쪽 돌림 변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넙다리뼈가 머리가 앞쪽으로 이렇게 각도가 더 커진 경우에 이거를 대부분은 걸을 때 관절 중심 맞추기 위해서 발 전체를 안쪽 돌리면서 걷게 됩니다. 그래서 넙다리뼈 머리가 앞쪽으로 돌아간 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중간을 자른 다음에 이거를 살짝 뒤로 돌려서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쪽 돌림 변형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보행 평가를 통해서 보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거를 예측해서 안쪽 돌림 변형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전 교정 자름술이라고 하고, 뼈가 이제 잘라서 돌려서 붙인 거기 때문에 뼈가 붙을 때까지 오랜 동안 고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고봉대를 해서 고정을 시키게 되는데, 석고봉대를 제거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뼈가 다 완전하게 붙을 때까지 체중 지탱을 하지 못합니다. 주로 ROM 증진과 근력 강화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꿈치 들리는 휜발증이라고 해서 에퀴너스라고 하는데,
플란타 플렉션 되는 제 스파스티시, 다시 말해서 발이 완전히 플란타 플렉션 되어 있고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죠. 안쪽 번짐되어 있지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에퀴너스라고 합니다. 에퀴너스. 워낙 톤이 세게 대해서 강해서 이런 에퀴너스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걸을 때 발 뒤꿈치가 먼저 닿지 못합니다. 발가락 끝으로 해서 걷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는 스트레칭을 주로 많이 하고 보조기를 착용해서 근육이 짧아지지 않게끔 하는데, 제 정형외과 수술로서 근육 긴장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아킬레스건을 살짝 일부를 절제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 근육 긴장도가 좀 줄겠죠. 최근에는 또 그냥 단순하게 힘줄만 잘라주는 것이 아니라, 힘줄을 딱 있게 되면 힘줄을 일부를 잘라갖고 이거를 앞쪽으로 눌러 붙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발목 컨트롤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근육 긴장도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다 자르는 것보다는 긴장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절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아킬레스건 연장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반대로 이게 에퀴노스가 아니라 발구스가 이렇게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쪽 아치 안쪽이 닿으면서 평발처럼 되는데, 이런 경우로 우리는 또 이렇게 가쪽 들림 휨발증 피스 발구스라고 하고, 안쪽 들림 휨발증 바루스 상태에서 들려져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정에서 관리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뇌성마비 아동은 잠깐 치료실에서 와서만 치료하는 걸로 다 충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호자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치료사는 특정하게 치료도 하지만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ADL, 일상생활 활동이라든가 놀이 과정에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 아동들한테 승마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데, 뇌성마비 아동이 사실은 이제 그 안기 균형이 좋지 않은 경우에 승마 치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옆에서 이렇게 지탱해주고 보조해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뇌성마비 아동은 발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톤, 스파스티티가 심합니다. 그렇지만 말에 앉기 위해서는 다리를 벌리고 앉을 수밖에 없죠.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에 앉기 위해서는. 그래서 또 말에 앉는 동작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 뚜벅뚜벅 앞으로 가게 될 때 흔들림이 있잖아요. 흔들릴 때 몸이 균형이 틀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근육 긴장도를 좀 줄일 수도 있는 자세가 되는 거와 더불어서 자동적으로 몸통에 대한 균형 훈련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또 아동들이 동물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모티브를 좋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치료가 아니라 이제 놀이 과정을 통해서 하는 치료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특히 올바른 자세 정렬, 앉기 자세를 정말 잘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전체적인 뭐 병원에서의 치료 접근보다는 사람으로서의 전체적인 치료 접근이 좋겠다라고 보는 거고, 가족 면담, 가족을 통해서 치료가 돼야 되는 거지요. 특히 부모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엄마들이 아이를 관리를 주로 많이 하면서 자기 개인 시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엄마의 보호자의 어떤 지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법도 같이 면담을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되고, 또 물리치료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복합장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합쳐서 팀으로 그 치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보조기까지도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